미국 콜로라도주 브룸필드. 덴버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이 작은 도시는 산을 등진 조용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정오. 이 평온하던 일상은 한 남자의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으로 깨졌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아내와 3시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각 그는 자신의 직장인 콜로라도 보건환경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부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가 부부의 집 앞에 도착한 것은 오후 12시 28분이었습니다. 경관은 먼저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이 외출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진입로 안쪽으로 옮겨댔습니다. 순찰차 범퍼를 발판 삼아 그 위에 올라섰고 차고 창문 너머로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머리에는 둔기에 가격당한 깊은 상처, 가슴에는 칼에 의한 상처. 경관은 즉시 차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맥박은 이미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사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그녀가 사망 판정을 받은 시각은 오후 12시 43분이었습니다. 차고 문이 활짝 열리자 진입로 너머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틸의 어머니 린다 그림스루드였습니다. 차고 안에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라는 외침이 거듭 흘러나왔고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이것이 현실일 수 없다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곧 언덕 위쪽에서 또 다른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다니엘 크룩이 언덕길을 따라 집을 향해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거듭 외치며 차고 앞까지 달려온 그는 경찰관들의 제지에 잠시 멈춰섰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지원을 담당하던 상담 인력이 그의 옆에 다가가 등을 쓸어주는 동안 그는 끝없이 오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의 눈에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이 가진 첫 번째 우려는 다름 아닌 다니엘 크룩의 안전이었습니다. 2달 동안 크리스티를 괴롭혀온 그 정체불명의 스토커가 이번에는 남편을 다음 표적으로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니엘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역 사회 또한 어딘가에서 칼을 든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검 결과 크리스틸은 두개골 골절을 2-3군데 입은 채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녀를 뒤집은 다음 가슴, 정확히는 심장 바로 위쪽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는 이 마지막 일격을 분노와 통제의 표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희생자의 이름은 크리스틸 크룩,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생화학 엔지니어로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망 2달 전부터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협박은 메시지로, 이메일로, 사진으로 다가왔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날 출근길에 아내가 막내를 데리러 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야말로 2사람의 비극이 시작된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크리스틸 크룩은 1980년 11월 24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생화학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무용과 음악, 미술 같은 예술 분야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틸의 아버지 라스 그림스루드는 평생을 클래식 머슬카를 복원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색색의 공구가 정리된 그의 차고는 가족 모두에게 추억의 공간이었고 어린 크리스틸은 아버지 곁에서 차를 만지며 자랐습니다. 카뷰레터를 분해하고 엔진을 청소하고 함께 차에 올라 도로를 달리던 시간들. 그녀에게 차고는 단순한 작업장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대화가 오가던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크리스틸은 다니엘 크룩과 결혼해 16년을 함께했고 2사람 사이에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2 딸은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분야인 기술 쪽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콜로라도 보건환경부에서 일했고 가족은 브룸필드의 앤섬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완벽한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가을 이 평범하던 가정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후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부부는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이미 잠자리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그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첫 번째 협박 메시지가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합니다. 2023년 10월 2일 크리스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앤서니라고 소개했고 그 지역으로 갈 계획인데 만나서 시간을 보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틸은 그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욕설과 함께 적대적인 문자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시간 낭비이니 차라리 자살하라는 식의 듣는 이를 무너뜨리는 종류의 메시지였습니다. 크리스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앤서니 홀랜드. 23년 전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약 1년간 사귀었던 옛 남자친구. 두 사람은 2000년 가을에 헤어졌고 그 후 그는 가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해왔습니다. 2002년에 한 번, 2005년에 또 한 번, 2010년, 그리고 2016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의 연락에 부담을 느낀 크리스틸은 결국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그를 잊었다고 생각한 7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그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협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잔인해졌습니다. 발신자는 크리스틸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한 표현을 썼고 그녀의 남편 다니엘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정적인 메시지는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에 첨부 사진과 함께 들어온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차에서 내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직장 주차장이었고 누군가가 남편을 미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진 연락의 역사.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시작된 협박.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통신 기록과 이메일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했고 통신사와 이메일 회사들의 협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크리스틸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앤서니 홀랜드의 행방을 직접 추적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그가 약 800km 떨어진 유타주 이글 마운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마르티네즈 형사에게 전달했지만 형사는 곧바로 앤서니에게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아 한 번의 체포영장을 받아내는 편이 안전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형사는 훗날 돌아봅니다. 그 사이 크리스틸의 두려움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는 집 곳곳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아버지 라스가 가지고 있던 권총 한 자루를 빌려 직접 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틸의 동생들은 누나가 두 사람 중 한 명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는 사람이 자신이 되지 않게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말을 남긴 것을 기억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크리스틸의 마지막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정상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일상적인 동선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사당국이 후에 재구성한 시간선에 따르면 그날 아침 부부의 집에서는 일련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 15분, 누군가가 크리스틸의 휴대폰을 이용해 집의 보안 시스템을 비활성화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엌 서랍에서 꺼낸 파란색 마스킹 테이프 한 조각이 현관 도어벨 카메라 위에 붙여졌습니다. 카메라의 시야를 가린 것입니다. 남편 다니엘 크룩이 집에서 나선 것은 오전 8시 24분. 평소 출근 시간보다 약 30분이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으로 향하기 전 늘 들르던 동네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주문한 라떼가 뜨거운 음료가 아닌 차가운 음료로 잘못 나왔다며 점원에게 항의했고 새로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가 직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27분이었습니다. 오전 8시 56분 다니엘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내 크리스틸이 보낸 것으로 표시된 그 문자는 막내를 데리러 학교에 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평범한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답장으로 몇 시에 가야 하는지 물었지만 아내로부터의 답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다니엘은 직장에서 아내에게 몇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낸 뒤 답이 없자 브룸필드 경찰에 안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동한 경관이 차고 창문 너머에서 발견한 것이 앞서 살펴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잠시 진정한 다니엘 크룩은 곧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자기 입으로 직접 알리고 싶다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경찰의 한 진술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옛 남자친구 앤서니 홀랜드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관역 역시 앤서니 홀랜드였습니다. 살해 당일 오후 유타주 이글 마운틴에 있는 앤서니의 자택에 현지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문 앞에 무장한 경관 8명이 서 있는 것을 본 앤서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틸 크룩의 이름을 묻는 경찰에게 그녀를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약 10년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그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앤서니에게는 몇 시간 전 행적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네의 한 콜스 매장에서 회색 후드 한 벌을 구입하며 받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결제 시각은 그날 오후 12시 16분. 콜로라도 브룸필드의 사건 현장에서 차로 약 8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콜로라도에서 살인을 저지른 직후 유타까지 차를 몰고 와 옷을 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는 자신의 직장 출근 기록과 일정을 모두 제출했고 사건 당일 콜로라도로 이동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차량으로 돌아가 어딘가에 전화를 건 뒤 다시 들어와 그에게 자유롭게 가도 좋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23년 전의 옛 연인은 이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건의 무게중심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브룸필드 경찰서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랜디 필락은 그날 밤 늦게까지 크리스티를 괴롭혔던 협박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분류된 후로는 통신사들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2개의 협박 계정을 추적해 들어간 끝에 도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 계정 모두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서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다름 아닌 콜로라도 보건환경부의 직장 와이파이였습니다. 다니엘 크룩이 매일 출근하던 바로 그 사무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순간 수사실의 공기가 바뀌었다고 형사들은 회상합니다. 협박을 보낸 자는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여성과 같은 침실을 쓰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던 사람, 16년을 함께 살아온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다니엘 크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였던 모든 행동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날 아침의 시간선이 다시 살펴졌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출근. 출근길의 커피숍 항의.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한 동선이었습니다. 검찰은 후에 이 행동을 그가 침착함을 가장하기 위한 의도적 연출로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살해 당시 장갑 같은 도구로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다니엘이 크리스틸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막내를 데리러 가달라는 그 문자. 그것은 정상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틸이 사용하던 새 휴대폰에는 예약 발송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시각을 미리 설정해두면 시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는 기능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다니엘이 받은 문자는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미리 설정된 예약 메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박의 핵심 증거였던 그 사진. 누군가가 다니엘을 미행하며 직장 주차장에서 찍었다는 그 사진. 디지털 분석 결과 그 사진을 찍은 휴대폰은 셀카 모드와 타이머 기능이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외부의 미행자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차량 뒤편에 받쳐놓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찍은 사람. 다름 아닌 다니엘 자신이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증거는 늘어갔습니다. 협박에 사용된 가짜 이메일 계정은 다니엘의 직장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낸 일회용 대포폰은 다니엘 명의의 비자 기프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고 그 대포폰의 위치 기록은 다니엘 개인 휴대폰의 위치 기록과 여러 차례 겹쳤습니다. 같은 사람이 2대의 휴대폰을 함께 가지고 다녔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휴대폰에서는 살인 전날 검색된 일련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이 후에 법정에서 공개한 이 검색 기록은 검찰의 표현 그대로 명백히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곳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협박을 만든 사람도, 협박의 대상이 된 척한 사람도, 결국 살해를 저지른 사람도 모두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크룩의 체포는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마트에 들르는 동선을 파악한 뒤 약 8대의 차량으로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가 식료품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수사관들이 일제히 그의 차량을 둘러쌌습니다. 다니엘은 차에서 끌려 나왔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크룩은 카운티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자신의 아내를 16년을 함께한 자신의 동반자를 그토록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했을까요? 검찰이 법정에서 풀어낸 동기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통제. 결혼 생활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틸은 남편과 잠자리를 따로 둔 지 오래였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녀를 잡아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검사들은 그의 계획을 꼭두각시 조종사의 연출에 비유했습니다. 가짜 스토커를 만들어 아내에게 공포를 심고 그녀가 위협 속에서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든 다음 그녀를 지켜주는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공동의 적 앞에 묶어두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거세질수록 크리스틸은 다니엘에게 다가가는 대신 점점 더 의심하고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틸이 다니엘에게 직접 당신이 그 스토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체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벽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날 것이고 자신은 곧 스토커의 정체로 들통날 것이다. 검찰은 다니엘이 그 마지막 순간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는 통제광의 가장 오래된 결말이었습니다. 재판은 2025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둔기와 흉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크리스틸의 휴대폰에서는 다니엘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의 차량과 옷에서도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그 모든 부재를 압도했습니다. 직장 와이파이의 흔적, 셀카 타이머의 사진, 예약 발송된 문자, 그의 명의로 결제된 대포폰. 검찰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디지털 발자국 위에 다시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배심원단은 하루 반 동안의 토의 끝에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1급 살인 유죄, 2건의 스토킹 유죄, 신분 위장 유죄. 다니엘 크룩에게 적용된 4건의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8일 프리실라 로우 판사는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스토킹 및 신분 위장 혐의에 대한 추가 9년 6개월의 형을 연속해서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범행을 가정 내 폭력의 한 형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니엘 크룩은 현재 콜로라도주 스털링에 위치한 스털링 교정시설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은 무고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신뢰는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영상통화에서 자신과 부모는 동생을 믿고 싶었으나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상상력으로도 그를 변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크리스틸의 세 자녀는 현재 그녀의 남동생 부부가 양육하고 있으며 외할아버지 라스를 비롯한 외가의 대가족이 그 양육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라스 그림스루드는 지금도 자신의 차고에서 클래식 머슬카의 부품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어린 손주들이 어머니가 그러했듯 전동 드라이버를 잡고 카비레터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 풍경은 한 가족의 비극이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천천히 자리 잡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슬프고 또 단단한 풍경입니다.